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 차례 설명해드리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PFO요. 심방에 어떤 좌측 우측에 구멍이 나 있는 병이죠. 이것이 실제 일반인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벼운 증상 같은 게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이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이것을 나름 홍보하려고 제 나름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다이빙하고 나서 피부에 자꾸 이 감압병이 오는 것 같다, 그 프로필을 좀 가볍게 해도 그렇다고 연락이 오셔서 제가 한번 PFO 검사를 받아보라는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권유대로 PFO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입니다. 즉 PFO가 있는 분이죠. 근데 워낙 이 PFO는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집에서 가까운 삼성의료원에서 했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고 잘해주더랍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다이빙을 안 하시려면 딱히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제 의견이 어떤가 물으시래요. 그러면서 거기 전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PFO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PFO하고 다이빙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압질환 혹은 감압병, 이거를 한 번 더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PFO하고의 어떤 연관관계를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FO가 있을 때 만약에 감압병이 온다면 어떤 게 잘 오는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고요. PFO에 대한 수술, 그 다음에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언제 다이빙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또 수술하고 나서 나면 다이빙 하면 감압병이 절대로 안 오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한번 나름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자, PFO는 영어로 Patent Foramen Ovale 이렇게 읽습니다. 이 patent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foramen 구멍이고 oval리는 이 오발 동그랗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형공 개존증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형와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foramen ovale 같으면 원형공이 맞습니다. 이것은 심장의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영상에서는 이게 거꾸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측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정맥피가 들어와서 나중에 다이빙하고 나면 버블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우측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심장으로 폐로 가서 폐에서 다시 동맥피로 바뀌어서 이게 좌측 심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방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실해서 심장에는 4개의 어떤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지금 보시다시피 이 27%라고 지금 떼어냈어요. 이렇게 적어놨고 6%는 구멍이 아주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인구의 약 5분의 1 내지 4분의 1에서 이 원형공 개존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존증 정도가 아니고 이 벽에 정말 구멍이 뻥 나 있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ASD, Atrial Septal Defect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병도 그 아래쪽에 심실에 있는 결손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PFO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 이 화살표를 보시면 위쪽에 있는 방과 실이 과연 이게 지금 그려질지 모르겠네. 여기가 심방결손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왼쪽에 있는 것은 거의 심장 그 방의 벽이 완전히 뻥 뚫려 있는 상태죠. 이 정도 되면 atrial septal defec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벽에 아직 조금 덜 붙은 어떤 실금 같은 게 가 있는 경우, 이것이 PFO입니다. 두 개 다 임상적으로 아주 심각한 병은 아니고, 특히 PFO는 일반인에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젊었을 때 편두통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중풍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 중풍을 일으키는 어떤 기전 같은 것은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더 키워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심방벽 결손과 심방벽의 원형화 개존증은 그 정도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PFO하고 다이빙 이야기입니다. 거의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지간한 프로필의 다이빙을 하고 나서 다이빙 끝나고 우리가 상승할 때 조직 속에 헨리의 법칙에 의해서 잔뜩 녹아있던 질소가 조직에서 버블이 되어서 정맥피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측 심방으로 버블이 들어오고, 이것은 우측 심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폐로 가서 폐포에서 버블은 빠져나가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져서 다시 산소를 21% 머금고 있는 동맥피가 좌측 심방, 좌측 심실, 그 다음에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에 동맥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 이 버블이, 다이빙 후에 생긴다는 이 버블이 정상적으로 우측 심방으로 와서 폐로 가서 빠져주면 좋은데, 만약에 이 PFO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버블이 폐로 가지 않고 좌측 심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동맥공기 기포증, 아니면 동맥공기가 색전을 일으키게 돼서 그것이 AGE, Arterial Gas Embolism, 동맥공기 색전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다이빙을 하면서 자꾸 잦게 어떤 감압병 증상, 특히 어지러움, 손끝 발끝이 저린 이런 어떤 신경 증상, 무딤 같은 거요. 그리고 피부 감압병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은 상당 부분이 이 PFO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심장에 좌측과 우측에, 좌측이 동맥피입니다. 그래서 좌측은 압력이 우측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비록 구멍이 나 있어도 동맥피가 정맥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맥피가 높은 압력적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결손이 있어도 평소에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PFO 검사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왜 다이빙 할 때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강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감압질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압병, 감압증, 감압병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감압 관련 질환을 감압 질환 DCI Decompression Illness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 다이빙 교육계에서는 주로 이렇게 나눕니다. 질소 버블에 의해서 생기는 감압병 DCS요. 그 다음에 폐팽창상해, 상승 중 숨을 참았을 때 오는 폐팽창상해,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러면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굳이 뇌로 동맥으로 들어온 버블이 뇌로 가서 동맥 공기 색전증을 일으키는 것은 별도로 취급합니다. 즉 뇌동맥 공기 색전증은 그 자체가 중풍이고 이것은 워낙 위중합니다. 그래서 따로 다루면서 나머지 모든 병력, 감압병과 폐팽창상해 그걸로 인한 어떤 증상들은 모두 그냥 감압병 DCS를 이렇게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일반 다이버나 이 다이빙 교육을 하시는 강사분들이나 이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학 잡지 이런 데는 이 의료계에서 하는 이 구분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다이빙하고 나서 상승을 시작할 때 되면 조직에서 기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상승이 너무 빨라서 이 기포가 순식간에 확 커져 버리면 그 버블이 있는 쪽 조직에 버블에 의한 손상을 줍니다. 버블이 조직을 꽝 때려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전자현미경상에서는 조직이 움푹 파인 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프죠. 이게 바로 다이빙하고 나서 오는 근육통, 관절통, 이런 통증을 설명하는 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초 조직에서 나온 기포는 다시 정맥피로 들어와서 이 정맥피로 들어온 버블은 우측 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측 심방으로 너무나 많은 버블이 몰려들면 이것이 우리가 깊은 물에서 오랫동안 다이빙하고 어떤 이유로 막 급상승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버블이 우측 심장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것이 너무 많아지면 뇌 쪽에 있는 정맥도 색전을 일으키고요. 특히 이것이 방으로 와서 밑으로 실로 가서 폐로 가는 경우 폐를 막아버립니다. 폐색전증이 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나 많은 버블이 호흡할 때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것이 다시 동맥 속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자, 폐포에서 못 빠져나간 버블이 좌측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동맥에 공기색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맥색전도 일으키지만 임파계통의 색전도 일으켜서 이때는 아주 큰 부종 같은 것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폐팽창상해의 경우는 공기가 폐포를 파열시키고 이때는 이 파열시키고 나온 공기는 피부 밑에 폐 속에 심장을 둘러싸는 막인 종격동 안에 그 다음에 동맥공기 속 동맥색전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두 가지 경우로서 다이빙 교육계가 분류하는 방법과 잠수의학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이 감압 질환에 대한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슬라이드가 옆에 보시는 이 파란색 감압 분류 1, 그 다음 감압 분류 2 하고 나누어 놓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이 감압 질환에 대한 어떤 기전 이런 거는 우리가 다이버로서 혹은 특히 다이빙 교육자라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FO가 있을 때 잘 나타나는 감염병이 뭐 어떤 게 있을까? PFO가 있으면 버블이 바로 동맥으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승하다가 카메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거 주스려고 다시 밑으로 확 내려가면 그때 막 급하게 발살발을 하게 됩니다. 힘을 세게 주게 됩니다. 이때 버블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요 다이빙은 위험하다는 거죠. 어쨌든 동맥 속에 공기 색전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뇌에 그 다음에 신경 조직에 이 색전이 일어나면서 마비가 오고 뭐 저리고 무디고 하는 이런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가 하면 지금도 정확하고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PFO가 있는 사람에서 피부 감압병이 잘 나타납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 피부 감압병을 일으킨 사람의 경우는 75%가 PFO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20%에서 25%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피부 벤즈를 일으킨 사람의 경우에는 뒤져보면 이게 70%에서 PFO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벤즈를 일으키는 경우에서 5명 중에 1명은 신경 증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PFO 관련해서 오는 신경병과 신경 증상과 피부 벤즈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이 기전을 굳이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 벤즈는 조직에서 커진 질소가 국소, 바로 그 자리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두드러기처럼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PFO 관련된 피부 벤즈라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은 뇌의 손상을 받으면서 이 뇌의 손상을 받는 것이 피부에 있는 어떤 신경에, 특히 이 감각신경에서 어렵습니다.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뉴로펩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이게 피부에서 염증 반응을 야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어쨌든 PFO 관련해서 신경 증상과 피부 감압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피부 벤즈입니다. 이게 뭐 국내에서 제가 받은 사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증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심할 때는 약간 통증도 있고요. 붓고 가렵기도 합니다. 자, PFO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정맥 속으로,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이빙 할 때 왜 요요를 하면 안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정맥 속으로 식염수와 공기를 막 섞습니다. 그래서 쑥 집어넣으면 정맥피 안으로 공기 버블이 쭉 들어오겠죠. 해서 이것이 우측 심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배에 힘을 주고 발살발을 힘차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PFO가 있는 경우는 그 버블이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초음파에서 확인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이렇게 테스트 말고 우리 몸에서 이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이빙 끝나고 상승할 때는 버블이 나옵니다. 이 버블이 우측 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폐로 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보니까 내 카메라가 이 물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이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죽겠다고 열심히 치고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발사를 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게 하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주 힘줘서 보갑이 막 올라가게끔 하면 그때 기포가 반대로 넘어갑니다. 저는 부천 세종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을 때 뇌정맥 초음파, 인트라크라니얼, 하여튼 머릿속에 있는 그 정맥으로 기포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 소리가 딱 듣는데, 제 거를 듣는데 제가, 이거는 감압병 아니면 이런 소리가 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 PFO 검사하는 장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리식임수하고 공기를 지금 섞고 있습니다. 해서 혈관 속으로 쑥 집어여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하는 거죠. 이 버블이 허연 들어오는 게 버블입니다. 이것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는 거죠. 이거 아마 지금 우리 100명 넘는 다이버들이 지난번 저희들이 부천 세종병원에서 이 행사를 할 때 와서 검사를 받고 아마 그 경식도 초음파를 하기 때문에 식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초음파 때문에 아주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꼭 수술을 해야 되나?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높은 등급의 PFO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3030회의 다이빙을 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저는 이 뚜렷한 감압병에 의한 어지럼증, 심지어는 피부 벤저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지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PFO가 있다고 해서 다이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이빙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중에 다시 하강을 하고 또 올라오다 또 내려가고 하는 이 요요 다이빙은 분명히 PFO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특히 본인이 알고 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 경우는 제가 상승하다가 뭘 떨어뜨리지 과연 없겠습니까? 그러면 버디에게 좀 주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PFO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워낙 좋은 그 최효숙이라는 버디가 있어서 여러 번 내려가서 주워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숙씨. 예. 그래서 다이빙 후에 반복적으로 신경 영상을 수반하는 감압병 혹은 스킨밴즈, 피부 감압병을 경험할 때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빙 프로필을 잘 관리하시고 상승 속도 엄격히 지키시고 상승 중에 재하강을 하는, 물론 한 번 하는 것 갖고 우리가 요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요요인데 이런 것들로 어떻게 좀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PFO를 막는 이 기구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막아주면 잘 막히는데 문제가 막고도 버블은 넘어가는 경우들이 흔히 가끔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죠. 이 수술은 심장을 이 밖에서부터 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혈관으로 이렇게 카테터라는 걸 집어넣어서 심장으로 가서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큰 파괴적인 수술도 아니고 입원 기간도 엄청 짧습니다. 그래서 PFO가 있는 분들이 이 삽입 수술을 받는 것은 저는 권합니다. 자, PF 수술했습니다.
다이빙합니다. 수술했지만 감압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재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첫째, PF하고 관련 없는 감압병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속에서 생긴 기포의 어떤 손상에 의한 감압병, 혹은 정맥피에 어떤 폐쇄가 와서 오는 뭐 이런저런 증상들, 임파계통의 어떤 폐쇄에 의한 증상들, 이런 거는 PFO 수술을 해도 따로 다 올 수 있습니다. 또 PFO 수술해도 완전히 막히지 않으면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또 버블이 넘어가면 뭐 그만큼 심하지는 않아도 감압병은 계속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술을 한번 했다고 다시 어떤 병이 안 생기는 건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히 좋아집니다. 시술을 받으신 분은 3개월 이후에 한 번 더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버블이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이빙을 다시 할 것을 권합니다. 만약에 내가 재검사를 3개월 후에 했습니다. 버블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끝이 없죠. 그러나 저는 PFO가 있어도 다이빙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처럼 일단 수술을 받으시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감압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하시고, 일단은 다이빙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FO에는 이제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하지 혈전이라 그러죠. 우리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라고, 비행기 너무 오래 타면 다리 정맥에서 피가 이렇게 엉키면서 이것이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그냥 폐로 가면 이게 폐색전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PFO가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 색전이 PFO를 넘어서 동맥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머리로 가서 중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PFO는, 이 PFO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아스피린 같은 걸 또 복용을 하게 됩니다. 악성 편두통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권유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PFO가 있을 때 왜 중풍이 올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다운받았는데 뭐 이렇게 써도 되지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하얗게 클롯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좌측 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측 심실로 내려와서 다시 위로 해서 대동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대동맥으로 들어가면 바로 머리로 가는 큰 혈관들이 나타나고, 그걸 타고 가서 지 사이즈에 맞는 어떤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렇게 중풍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압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 다이빙 하라는 거고요. 대안에서 권유하는 것은 PFO 수술 받고 3개월 있다 다이빙 하라고 하는데, 이게 웃기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대안에다가 또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거기 답변하는 의사는 2개월 후에 하면 좋겠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2, 3개월 이후에 하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다. 중풍, 편두통 같은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발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비록 감압병이 재발한다고 하더라도 감압병은 버블이니까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공기버블 아주 작은. 그러나 중풍의 경우는 이 혈액이 응고된 그것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PFO 수술하고 나면 그것이 넘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풍 예방 효과도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PFO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라면요. 우리 친구들 5명이 다이빙 가면 그 중에 1명은 PFO가 있다는 뜻이고, 그 PFO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모든 사람이 감압병 걸리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반복적으로 감압병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PFO 검사와 시술까지를 겸할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